영등포 50%센터의 오주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어떻게 뽑았냐면 충분히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7가지 습관 이렇게 해서 한때 7가지 습관 그 책 제목을 조금 아이디어를 얻어서 한 7개를 좀 추려보자 싶어서 한 7개 한번 추려봤습니다. 그리고 이 교육 목적은 소통인데 우리가 소통이라 해서 성격, 유형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직원 개인과 조직의 성장 동기를 강화하는 것이 교육 목적인데 이게 우리가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 우리 조직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갖춰지면 저는 의사소통이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유념해서 우리가 공부해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가지 중에 첫 번째는 자 교육 목적 먼저 첫 번째는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해보자입니다. 왜라는 질문. 왜라는 질문인데 제가 제 기사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왜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할까? 이 영화를 관객들은 왜 봐야 할까? 투자자는 왜 이 영화에 투자해야 할까? 영화 관계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영화의 존재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좋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영화 추격자로 유명한 나홍진 영화 감독이 내놓은 대답이 이것입니다. 왜라는 것. 이것을 갖고 이제 첫 번째 제가 습관 중에 한 가지가 왜라는 질문인데 사실은 왜 교육합니까? 라고 저는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은 시설장이니까 아무거나 하라고 얘기했지만 이제 들었던 답은 의사소통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지. 왜? 네. 무엇이 필요하냐고. 이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그럼 조금 더 확장해보면 뭐냐면은 우리 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이거는 끊임없이 해야 돼요. 끊임없이. 이거는 시설장이 들어야 되는 내용인데 사실은 들어야 되는 건데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 매년마다 한 해를 끝날 때 혹은 한 해를 시작할 때는 그 기간의 특성에 따라 다른데 기간의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데 우리 기간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조정 작업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조정이라는 게 뭐냐면 차 오래 타면 얼라이먼트 조정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기관도 조직 운영 쫙 하다 보면 미션 다음에 비전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절한지 우리가 잘 실천했는지를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왜 존재하는가라는 부분에 질문을 계속 던져야 돼요. 계속. 잘하고 있는지를.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나는 왜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가를 계속 질문을 던지고 맞춰본다는 게 뭐냐면 되돌아보고 혹은 또 내년 계획에 새로 잡아보고 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매년. 기간 내에 조직 미션 비전 만들고 전략 방향 전략까지 만들죠. 그것을 끊임없이 매년 리빌딩 매년 만들어야 돼요. 조정 작업을 해야 돼요. 이게 잘 돼 있어야 의사소통이 잘 돼요. 왜? 엉뚱한 행동하는 거 보이거든. 직원이 왜 저 직원은 왜 저런 일을 하지? 저 직원은 왜 저렇게 행동하지? 그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베이스로 잘 돼 있어야 됩니다. 엄청나게. 이게 안 돼 있으면 조직이 산으로 갑니다.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부분으로 얘기하면 하루 종일 또 얘기할 정도 돼. 왜 직장 다니는지 질문 던져보고 답도 들어보고. 이거는 직원들끼리 대화도 해보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오히려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한번 우리 얘기해보자 이런 걸로 해서 얘기해보고 조정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비전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봐야 돼요. 거기에 대한 공감 형성이 되어야 이렇게 마치 전쟁 나가는 사람들끼리 우리는 이것 때문에 전쟁하고 이것 때문에 뭐하고 이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움직이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안 돼요. 한편으로 보면 이제 제가 건축 문외한이지만 건물을 이렇게 짓는 사람들은 이 건물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짓는다는 건 글쎄 어떤 비전을 다 보고 각각의 역할하는 사람들에게 요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건물 나는 신경 안 써. 난 벽돌만 나르는 거야. 나 흙만 나르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으셔. 그러면 그 부분은 벽돌 나르고 흙 나르는 것이 끝. 건물이 어떻게 지어지는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그러면 큰 그림을 보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으로도 우리 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조금 더 나가면 프로그램 할 때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어느 정도냐면 실제로 보면 이런 거예요. 프로그램 개설했어. 등록했어. 열심히 사람들 받았어. 받았는데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는 이런 프로그램인 줄 몰랐는데 환불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있죠? 네. 있어요. 네. 꼭 있어. 꼭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직원들한테 또 강조하고, 저도 강조하고 또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모든 프로그램을 할 때는 저도 이 자리도 마찬가지. 이 프로그램을 왜 하는가를 꼭 설명해야 돼요. 제가 서두에 했죠. 교육 목적을 반드시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마칠 때도 이 목적을 위해서 교육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해서 요런 것입니다. 라고 마칠 때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우리가 프로그램 담당자는 항상 시작할 때 그 얘기를 서두에 다시 시작하고 프로그램을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강사들한테 열어주고 그냥 하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는 게 아니고. 시작할 때 오신 분들에게 꼭 얘기해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어떤 목적으로 몇 회기 동안 어떻게 진행하는 겁니다. 어떤 애로사항이 있으시면 저를 찾아오시고 아니면 저한테 문의하시고 또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얘기해 주십시오. 등 얘기를 해. 근데 이 사람은 듣는 사람들은 들을 때만 듣고 또 잊어버려. 중간에 한 번 더 해줘. 혹은 또 마칠 때 우리는 이런 목적으로 했는데 여러분들 그 목적이 달성됐는지 성능 평가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진솔하게 답해 주시면 다음 프로그램에 더 개선된 상황으로 다가가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주면서 계속 짚어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중간에 찾아와서 왜 프로그램이 이러냐, 예를 들면 강사가 왜 그러냐, 혹은 자원봉사자가 오는데 왜 그러냐, 혹은 이렇게 학습지원단 선생님들이 왔는데 왜 그러냐, 이런 얘기 질문이 많아. 그냥 설명을 다 해줘야 돼, 시작하기 전에. 저는 그게 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왜 행동할 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있죠. 시설장은 왜 저러지? 예를 들면, 저 직원은 왜 저러지? 예, 저 고객은 왜 저러지? 이런 부분도 계속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라는 질문을 진짜 많이 해야 돼. 하고 그것을 소통을 해야 돼요. 언제? 공식적인 회의 시간에. 여기 조직은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 같은 조직은 팀 간의 팀 회의 시간을 공식적으로 합니다. 이제 팀장의 주도하에서 또 소위 말하는 뭐 간부라고 하나? 간부라고 할까요? 팀장들하고 시설 관리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합니다. 미팅을. 공식적인 시간에 소통을 해야 돼요. 비공식 시간에 예를 들어서 아니 왜 저러지? 뭐 이러지 말고 뒤돌아서서 뭐 다른 말 하지 말고 공식 회의 시간에 마음을 열고 공적으로 마음을 열고 열띤 토론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왜라는 부분, 내가 생각했던 부분들을 계속 공유를 시켜야 돼요. 대조를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해야 저는 진짜 충분히 좋은 사회복지사가 되기 위한 습관 중에 한 가지로 참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해요.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거는 끊임없이, 저도 끊임없이 하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제 반대적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정말 많이 던져야 됩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특징에 따라서 저 고객 왜 저리 이런 부분에 자꾸 이해하려고 해야 인간에 관한 이해, 또 내가 바라보는 그 사회에 관한 이해, 이런 그 시각이 자꾸 넓어져요. 그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죠. 사업 계획서하고 결과 보고서 보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른 직원들이 예를 들면 직원 1이, 직원 2의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보고 이거는 왜 이렇지? 이건 왜 이렇게 했지? 이런 것들도 계속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직원들의 나쁜 습관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내가 어떤 포맷을 딱 만들어 두면 비판, 의식 혹은 왜 이렇지란 질문 없이 그냥 덧붙여 쓰고 그냥 간단한 수정해서 끝. 이런 것들이 많아. 제가 보기에는. 의심을 하지 않아. 예전에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끊임없이 계속 질문을 던지고 이건 왜 그렇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해야 돼.
저는 이 부분도 그래야만 되시고, 근데 이걸 왜 하는데 우리 기관의 존재 이유, 그다음에 내가 사회복지를 하는 이유가 그 밑에 있기 때문이라고 봐요. 그럼 합니까 잘? 이게 너 혼자 막 떠드는 게 아니라 같이 얘기해야 이 내용이 더 풍부해지는 건데. 저희는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네. 왜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 이종현 PM이 강좌를 좀 많이 해야 된다. 왜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오주호 센터님이 얘기하실 때 의문을 들어가지고 소통을 자주 해야 된다 얘기하셨잖아요. 네. 이종현 PM 같은 경우 하나의 예를 들어가지고 인생설계에 왜 이렇게 강좌를 많이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왜냐면 강좌를 할 때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강좌도 있고 비예산이 들어가는 강좌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연말에 결과평가를 할 때는 강좌의 수와 참여자 수가 기관을 방문하는 횟수와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일자리 연계가 안 되는 인생설계 강좌와 관련해서는 강좌 수를 좀 많이 해가지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게 하는 것도 기관의 존재의 의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거든요. 근데 담당자 입장에서는 인기 없는 강좌도 의무적으로 좀 많이 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왜 이렇게 강좌를 많이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질문을 저희 직원들끼리는 많이 소통을 하는 편입니다. 그때 제가 지금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 기관이 왜 존재하냐 생각을 해보라. 우리 기관 주민을 위해서 만든 중장년 기관이니까 참여자들이 잘 이용해서 당사자 주도의 공공기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이분들이 왜 오겠냐? 오려면 뭐가 필요하냐?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프로그램 필요한데 돈이 우리가 많냐? 없다. 그럼 비예산 관련된 강좌를 찾아야 되는 것도 담당자의 역할이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많이 소통을 하거든요. 예, 좋네요. 네. 네. 이 소통들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그 소통에는 소통할 때 유의할 사항은 내 생각이 정답이라는 부분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은 소통이 아니라 불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라는 부분을 가지고 좀 더 내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가야지라는 의도로 소통하는 게 좋지. 이제 내 생각이 또 적합한가라는 부분에 의문을 갖고 내 생각은 적합한가라는 의문을 갖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사무실 회의를 하면 팀장들끼리 모여서 회의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론 난 부분은 우리가 최선이 답이니까 이것을 실천해보고 미흡한 거는 또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강력한 리더십을 할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 이거예요. 그 리더십 틀렸다는 건 아닌데 리더자가 이렇게 하시오. 강력한 카리스마로 이렇게 해. 저렇게 이렇게 해서 오랫동안 살면은 어떤 문제가 발생되냐면 직원들은 시키는 건 아는데 나머지 본인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꼭 발생됩니다. 저는 이제 길게 보면 그러면 누가 좋은 건데 모르겠어요. 서로가 편하면 서로가 좋은 건데 내 생각에는 이제 본인 스스로 판단하고 개선 부분을 찾고 이런 거 왜 이렇지 등등 이런 거에 대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그런 근력이 안 생기고 그런 근력이 안 생기면 평생 그렇게 살아요. 그냥 그게 이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꼭 이런 왜라는 질문을 곳곳에서 많이 던져봐야 돼요. 곳곳에서. 그리고 얘기도 많이 꼭 공유하시고 그러면 저는 직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좀 달라진다고 봐요. 서로가 이해가 되거든. 적어도 공식적인 회의선상 일주일에 한 번 그런 거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직원들끼리 누구누구 선생님 지난번에 왜 이렇게 말하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을 둘이서 하는 게 아니라 공식 석상에 하는 거지. 나 그때 서운했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그러고는 일을 하는 거지 또. 풀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을 꼭 습관적으로 많이 해보고 소통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 역량 강화. 다른 표현으로는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 스스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꼭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매년. 꼭 1년 지나면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는 게 있잖아. 올해는 내가 좀 잘 살았는가? 내년 되면 좀 달리 살아봐야 이런 생각 하듯이 이런 돌아보는 부분들을 늘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하냐면 이제 기관마다 특징이 있는 건데 연초에 시작하면 자기 성장 계획서를 내게 해요. 그걸 갖고 금평합니다. 물론 금평 내도 있지만 자기가 자기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당신은 뭘 실천할 거냐고 그걸 연말에 가서 평가해. 네. 그렇게 해서 그 자기가 성장하도록 유도를 좀 하려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 스스로 진단을 해봐야 돼. 내가 뭐가 부족한 게 있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회복지사 하는 데 있어서 뭐가 부족하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거지. 그리고 하나의 목표를 삼는 거지. 그렇게 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사회복지사의 역량이 증가되는 거지. 제 경험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저는 그 한때 저는 대구소 사회복지를 시작했고, 그리고는 뭐 인연에 있어서 또 전라도 익산 가서 또 사회복지를 또 했고, 그 지금은 서울에 와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대구서 제가 사회복지를 시작할 때 저는 석사 과정을 마치고 시작을 했는데, 대구서 사회복지할 때 마침 학교 사회사업이라는 것을 제가 좀 맡아서 했었어요. 제법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서는 사회복지를 제일 잘한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서울에서 그 학교 사회사업 학회라는 게 만들어지기 직전에 이제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교육부하고 연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대구서 시범사업을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대구서 저를 대표 선수로 보낸 거예요. 각종 이제 여러 사람들의 추천에 의해서. 근데 갔다가 제가 만약에 그때 그 길로 갔으면 저는 아마 뭐 여기 아니고 학교 사회사업 쪽으로 계속 뭐 일한다거나 혹은 또 다른 쪽으로 일을 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갔는데 학교 사회사업을 제가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학교 사회사업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학교 학생들 한 학년 전체를 전부 다 만나면서 상담도 했거든요. 한 학년을 그렇게도 했고 혹은 한 학급을 하기도 했고 뭐 이제 접근은 여러 가지 방법을 했어요.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는 학생들만 모아서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를 다 했습니다. 심지어는 한 학년 전체를 데리고 지리산 2박 3일 등산도 갔었어요. 제가 그 학교장님한테 허락을 받고 그런 것도 했었어요. 지리산 갔다 혼났지. 비가 오는데 진짜 혼났어요. 그런 것도 했고 저기 완도에 가면 완도에 해양 우리나라 1호 그 해양 청소년 훈련하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 학년을 데리고 제가 또 여행을 또 같이 체험 훈련도 간 적이 있어요.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그것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사실 학교 사회사업 할 때 상담을 할 때 내가 상담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상담 능력이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저는 대학원 과정에서 많이 공부했습니다. 공부는 했고 그런데 혼자 상담을 못하니까 이 부분에 관심 있는 한 대여섯 명을 조를 5, 6조를 딱 묶어갖고 한 학급을 다 하려니까 최적의 상담이 10명이거든요. 이제 그 맥시멈 10명이거든요. 그러다 이 전체를 이끌기 위한 사람들을 한 사람, 조장 혹은 부조장 이런 것들을 제가 대학원 출신들을 전부 모았어요. 그래서 대여섯 조를 모았죠. 그럼 제가 커리를 짜야 돼. 그리고 그 사람들을 수행을 시켜야 돼. 그리고 저도 수행을 해야 돼. 근데 제가 능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그래 어떻게 했냐면 이제 학교에 이제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고 커리를 짜고 그러고 난 다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상담을 가요. 학교에 가서 상담을 가요. 상담 가면 어떻게 했냐면 상담은 전체적으로 60분 정도 진행되는데 제가 60분 상담한 내용을 레코딩을 하는 게 레코딩이라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다 하는 게 얼마나 걸렸냐면 한 3시간, 4시간 걸려요. 정리하는 게. 그거 정리한 걸 갖고 교수님께 달려가면 교수님이 그걸 또 3시간 정도 지도를 해주셔요. 그걸 제가 4년 넘게 했습니다. 4년을. 근데 그 교수님도 대단하지. 무급으로 저는 일주일에 4학년을 학교고 4년 과정이잖아. 그러니까 저는 4년을 그 교수님한테 개인 수업을 받았어요. 그럼 엄청났죠. 근데 저도 그때 엄청난 역량이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같이 일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은 모모 씨는 본인이 상담한 내용을 갖고 한국 상담학회에 이제 본인 슈퍼비전 받은 내용 등등 이런 걸 좀 인정받아 갖고 결국은 그쪽으로 교수로 가셨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분은 그냥 그쪽으로 가셔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네. 함께 이렇게 제가 함께 합시다라고 해갖고 이제 자원봉사로 구했던 한 분은 이제 상담 쪽으로 교수로 가셨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할 때
많은 공부를 했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교수님께 얘기했죠. 교수님, 이런 능력이 부족한데 하니까 교수님이 참 만난 집단 훈련 한번 해볼까? 이게 감수성 훈련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거기 훈련도 참가도 하고 상담원 이런 거라고 배우기도 하고 또 야 우리 모여서 부족한 능력이 이거야. 참가하는 사람들 자 현실 치료요법에 대해서 우리 공부하자. 공부하고 또 훈련도 받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서 제 역량이 확 증가되더라고. 즉 자문위원을 두는 거야. 전문 자문위원을. 내 능력을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를에게 자문을 받아서 하는 역량을 자꾸 증가시켰던 거예요. 그렇게 쭉 하다 보니까 이제 대구에 소문이 난 거지. 대구에 소문이 나가서 뭐 제가 대구 대표 선수로 이제 서울로 면접 보러 가고 그렇게 했었죠. 근데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좀 더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도 들어봐야 되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은가 이런 것도 들어봐야 돼요. 거기다가 저는 우리가 사회복지학문이라는 게 인간에 관한 이해하고 사회에 관한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상담학과에서 운영하는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그래 심리 검사지에 관한 이해가 필요해가지고 심리학과 졸업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검사지 활용 도구 그것도 배우러 갔어요 제가. 그리고 그런 과정도 한번 쭉 다 배웠어요. 물론 배우고 난 다음에 제가 활용을 안 해가지고 지금은 뭐 잘 모르지만 그런 것들도 다 배워본 경험이 있어요. 소위 말하는 뭐 이제 병원에서 가장 많이 쓰는 MMPI, 요즘 유행하는 MBTI 뭐 이런 것들도 전부 다 해봤죠. 로시아 검사를 그런 각종 검사지도 있거든요. 등등 그런 것들도 또 경험적으로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 나는 내가 일하면서 그냥 일하는가 돌아봐야 돼. 근데 제가 미천이란 말을 자주 씁니다. 미천이 뭐냐면은 여기 인생의 선배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사실 이제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가 미천이 있으면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미천이가 돈으로 보면 가진 돈이 많으면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일을 하면서 내가 나눠줄 수 있는 미천이 있느냐, 활용할 수 있는 미천이 있느냐를 돌아봐야 돼. 그 미천은 뭐냐면 결국 공부예요. 공부해야 돼. 자기 성장을 위한 공부를 꼭 해야 돼. 미천 없으면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간다는 게 뭐냐면은 시장에서 도태가 될 수 있어요. 미천이 있어야 돼. 단순히 내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조금 뭐 경계해야 될 게 뭐냐면 월급에 중독되어 내 삶을 낭비하는 사회복지사 이런 것들은 경계를 해야 돼요. 왜 이런 게 적응되거든. 나는 정직원이 됐고 살다 보니까 뭐 월급 받고 그냥 이렇게 일하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월급에 중독되는 거예요. 월급에 중독되는 순간 자기 성장은 멀어진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봐야 돼. 그러면 니는 잘하느냐? 저도 계속 경계하려고 하는 거지. 경계를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사실은 저도 이제 자꾸 이게 살아보니까 저도 자기 고발을 하자면 자기 고발인데 50대 중반이 되니까 이게 되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져나가려는 경향이 제 눈에는 제가 스스로 보여요. 왜? 정년퇴직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이렇게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일어나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 그게 저 스스로 저를 보면 있더라고. 근데 이제 꼭 나이 때문에는 아니지만 진짜 이제 연배가 이제 30대인 사회복지사들은 정말 미천장만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그 미천으로 50대까지 가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굉장히. 서로 미천장만을 권고해야지 직원들끼리. 너는 원래 뭐 할 거야? 난 이거 할 건데. 그래? 나 경쟁자인데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을 서로 건면하면서 부지런하도록 건면하면서 자기 성장을 위해서 서로 건면 분발시키기 위한 자극제가 서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저는 소통이 잘 될 거라고 봐요.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성장을 위해서 좀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나의 성장을 위해서. 나의 성장을 위해서 약간 이기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할 때 저는 소통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도 성장하리라고 봅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습관입니다. 현장에서의 경험과 이론을 서로 반대로 연결시켜보자. 이 부분 되게 필요합니다. 현장의 경험과 이론을 상호 연결시켜보자. 저는 사회복지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가치관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사회복지하면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 한 가지가 자기결정권입니다. 자기결정권. 저는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이것을 습관화 생활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저는 어릴 때부터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누가 아이가 태어나고 36개월, 어쩌고 60개월, 36개월은 자가 형성되는 시기. 60개월은 50개월 초자가 형성되는 시기. 이때는 애가 어떻고 저떻고. 아직까지도 저는 줄줄줄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계속 했거든. 계속 해보려고 했거든. 기억 안 나면 책으로 찾아봐. 저는 그렇게 애를 키웠어요. 키우고 계속 적용해서 누가 애가 태어났대. 언제? 6개월이래? 혹은 18개월이래? 18개월이면 이제 뭐 어떨 텐데? 이런 것들까지도 저는 계속 얘기를 해요. 기억 안 나면 찾아봐. 그거 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거든. 근데 제가 이제 지금은 못하는데, 저는 지금 전혀 유머를 진짜 못하거든요. 요즘은. 근데 20살 때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어떤 유머가, 재밌는 유머가 있으면 그래, 들었던 거 자꾸 해보려고 노력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 유머가 생각나서 자꾸 하는 거야. 뭐 각종 시리즈 이런 거 해보는 거야. 이제 안 하니까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걸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처럼 내가 배운 것을 현장 사회복지 현장뿐만 아니라 내 생활에 계속 적용해보고 찾아보려고 해봐야 돼요. 그 습관을 들여야 이론을 좀 더 정립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저는 자기결정권도 잠깐 이랬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방법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맞벌이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저녁에 제가 먼저 퇴근하거든요. 자, 뭐 먹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이게 주관식이잖아요. 주관식이면 애들이 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 그러면 제가 해줄 수 있는 거 1번 뭐, 2번 뭐, 3번 뭐가 있어? 뭐 해줄까? 이렇게 해요. 얘기가 안 나오면, 바로 안 나오면. 그러면 그거 선택하면 좋아. 그거 먹자. 그렇게 해서 같이 먹고 해결하고 이래요. 맛이 없으면 어떡해? 맛이 없더라도 선택은 누가 했어요? 본인들이 했잖아.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해요.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애가 넘어지면, 길가다 넘어지면, 야, 네가 넘어졌는데 내가 아빠가 왜 이렇게, 네가 일어나야지. 자기 주체성으로. 뭐 저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자꾸 저는 적용하려고 했었어요. 많이. 적용을 많이 했어요. 제가 어느 날 CGV 같은 데 영화관 가니까, 혹은 열차표 예매하러 현장 예매하니까 CGV에서 이러더라고요. 딱 하는데, 예를 들면 11시, 예를 들면 2간, 6석 하면서 동그라미 치고 체크 치면서 이렇게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 행위가 뭘까? 예를 들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이건 지금 소통에 관한 나오는, 우리 학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책에 나오는 내용이야. 한번 봅시다. 보면 뭐냐면은 바꾸어 말하기라는 게 더 있고, 말한 내용의 핵심을 반복해서 말해주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한데, 상대방의 말을 우리의 단어로 바꿔서 말하는 것, 말할 때, 의사소통할 때, 예를 들면 저는 요즘 단어가 잘 안 떠오르는데 제가 얘기한 단어가 그 단어 맞아요 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그 사람 단어를 그대로 가져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뭐 CGV 같은 얘기가 뭐냐면 명확하게 한번 봐요. 명확하고 요약하기 한번 봅시다. 듣는 사람이 혼돈을 방지하고 듣는 사람이 전달되는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파악했음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건데, 상대가 사용한 단어가 똑같은 거, 가급적이 우리 클라이언트, 고객들한테는 이런 방법을 쓰는 게 좋고, 요약하기는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정하고 간단한 명세를 제공하는 거예요. 즉 이거예요. 몇 시에, 이간에, 몇 석, 몇 년에 이거 맞죠? 라고 체크를 다 해주면서 재차 강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실천 현장에서 많이 응용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한 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 시설 같은 경우 이런 적이 있었어요. 어느 어르신이 현장에서 접수를 받는데 돈을 냈어. 돈을 냈는데 돈을 본인이 납부하지 않았는데 돈을 냈다고 주장하는 게 생긴 거예요. 영수증을 왜 안 주냐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CCTV가 있기 때문에 좀 다행이었지만은, 그래서 항상 끝나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에 재확인시켜주는 것들을 필요로 하고, 심지어는
회의 마칠 때 있잖아. 우리가 팀 회의하고 회의 하잖아요. 팀 회의 다 끝나면은 요약을 해야 돼. 자, 우리 오늘 회의를 했는데 요건 이렇게 요건 이렇게 하는 거 다 맞죠? 그렇게 확인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것도 또한 이게 이론과 연결시켜서 하는 행위들이에요. 자꾸 해봐야 돼. 이해돼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 회의 끝나면 그렇게 해요? 그냥 자 회의해서 이제 끝하고 끝나는 경우가 나는 비일비재할 것 같아. 안 봤지만. 그죠? 근데 그 요약을 끝에 꼭 해주는 게 중요해.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인 관계는 다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뭐 자녀들하고 말할 때도 뭐 저는 누구든지 이거는 항상 이론과 현실을 계속 현장을 연결시키는 노력을 계속 하는 것이 훨씬 더 태도 부분에 있어서 혹은 그 사람에 관한 이해 부분에서 또 긍정적인 방향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겁니다. 뭐 여기는 이런 것들은 그냥 글로 읽어보셔도 되는 건데 뭐 좀 읽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말하는 사람은 간결하게 명확하게 말하고 자신의 감정을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며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잘 이해하고 공감한 후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말해주는 방법이 좋습니다. 관찰. 의사소통의 86%가 비언어적 형태라고 합니다. 관찰 잘 하셔야 돼요. 이 관찰하는 것도 자꾸 해봐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사무실 들어가면 저희 직원한테 꼭 요구하는 사항이 아침에 인사는 반드시 하자. 근데 퇴근할 때는 인사를 안 해도 좋다. 하지만 얼굴 인사를 꼭 하자. 서로의 꼴을 좀 봐주자. 그렇게 저는 요구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지 않으면 근무 태도에서 제가 점수를 깝니다. 첫인사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관찰을 잘해야 돼. 관찰이라는 건 저는 이렇게 아까 전에 위에서 제가 처음 만난 집단으로 감수성을 훈련할 때 제가 배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우리가 막 회의할 때는 한 번씩은 앞 사람도 보지만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눈을 떼서 천장에 붙였다고 생각하고 위에서 내려보는 조망도도 관찰이 필요해요. 이해돼요? 그거 안 쉬워요. 자꾸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사무실 딱 들어가면 한눈에 사무실 스캔을 쫙 해. 어떻게? 내 눈으로도 스캔하고 위로도 스캔해버려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보고 다른 사람들도 위에서 보는 거야. 위에서 보면 또 다른 각도로 보여요. 그건 자꾸 해봐야 돼. 관찰. 그리고 비언어적인 게 많잖아. 비언어적인 게. 강의할 때도 보면 되거든. 비언어적인 게 말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뭐 등등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도 비언어적 부분이야. 관찰하는 것도 자꾸 많이 보셔야 돼. 많이 본다는 거는 공부해야 돼. 또 사실은 내가 뭔가 상담을 잘하려고 하면 내담자로 참여하는 것도 해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 젊은 시기에는 이것저것 많이 해봐야 되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사회에 관한 이해예요. 사회에 관한 이해가 전문가라고 인정받으려고 하면 저는 적어도 SPSS라든가 조사 분석을 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SPSS는 통계를 돌리는 능력이고 통계를 돌리기 전에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뭔데? 현장에서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고 있는 만족도 검사지, 설문지 그것부터 과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해요. 자꾸 만들어 봐야 돼요. 그러면 너는 잘하느냐? 사실은 저도 그 능력을 학교 강의를 통해서 키웠어요. 조사 분석, 그 사회조사 분석 과목을 저도 오랫동안 강의했거든요. 그거 하다 보면 늘어나. 그래서 이걸 내가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공부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저는 이 두 가지 능력은 차별화되는 능력이다. 사회복지사. 예. 나머지는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누구도 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차별성을 기울이는 능력을 좀 키우시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이번에서 하려다가 제가 좀 빠뜨려갖고 다시 되돌려서 했고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반영적 경청, 이것도 그냥 읽고 넘어갑시다. 상대방이 감정이 불편할 때 사용하는 대화기법. 상대방의 말에 주의를 집중한다. 상대방이 표현한 사실을 듣고 느낌을 공감한다. 들은 내용을 피드백해준다. 공감된 감정을 표현해준다. 그래, 상대방의 사실 플러스 감정. 이런 부분들을 언어를 습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게 집에서 많이 써야 되는 건데 집에서 잘 안 되죠. 집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당신은 양말을 벗어서 아무데나 던져놓지 마세요. 나는 너무 보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뭐 보통 그러죠. 니 왜 경상도 사람이 사투리 쓰면 니 왜 양말을 걷다 버리는 거?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런 의사소통보다는 조금 더 이제 팩트 플러스 감정을 넣는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다. 직원들끼리도. 아니 왜 그러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아니
교육 시간이 이렇게 빠지니까 담당자가 교육 준비하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했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하고 왜 교육 빠져요? 기분 나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차이가 있을 것 같아. 팀회의 할 때 팀회의 하면은 모든 회원들이 회의 과제를 주면 그 회의에 관한 페이퍼를 나는 무조건 한 장씩 갖고 오도록 해. 유도해. 무조건. 그거 안 갖고 오면 어떤데? 회의는 구경하고 오는 거야. 회의하는구나. 회의 주재하는 거, 팀장님이 회의 주재하는구나. 근데 직원들은 듣고 이런 회의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참여하는 회의가 돼. 참여하는 회의가 되려고 하면 전부 다 페이퍼를 써서 갖고 와야 돼.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합니까? 안 하죠? 나 안 봤지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하면 논리가 막 틀릴 수 있는데 회의록을 만들면서 내가 회의하고자 하는 말을 논리적으로 만들어 보면서 내가 좀 더 논리성 있게 접근도 하고 그리고 전달력도 분명히 상대편에게 정확한 전달도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회의 시간도 짧아지고 이해돼요? 네. 안 꺼내가는 것도 미리 안 꺼내줄 거 아니야. 예를 들면 그 평가 어떻게 하자. 그럼 평가에 대한 부분에 관한 의견들 다 내세요. 어떻게 할 건지. 그러면 페이퍼를 갖고 와야 돼. 물론 팀장이 전달할 수 있는 내용도 있긴 하겠지만 팀원이 하고 싶은 얘기 아까 전에 소통하자는 왜 이런 것들 내가 쭉 얘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은 얘기를 페이퍼로 다 적어 오는 거야. 페이퍼라고 해서 거창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저도 강의안을 멋지게 만들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저는 이렇게 선배님들이 오실 줄 모르고 직원들만 있으라고 간단하게 만들었거든요. 만들었는데 이런 페이퍼를 이렇게 막 적어. 빈 종이에다 막 적어 하고 싶은 얘기. 하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논리만 분명히 구성해갖고 참석을 해야지, 회의를. 그렇게 회의 참석하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선배님들이 더 잘 아실 건데 달라요. 그리고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일을 할 때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한 가지가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층을 나눈다면 직원이 있고 팀장이 있고 시설장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직원은 팀장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보는 거야. 회의 자료를. 그럼 팀장은 시설장 입장에서 사고를 하고 회의록을 만들어 보는 거야. 하고자 하는 얘기를. 그렇게 해보는 것이 자꾸 그런 습관을 들여봐야 돼요. 그럼 시설장은 어떻게 될까? 시설장은 법인, 이사, 법인들 혹은 또 고객 입장에서 자꾸 생각해요. 저도 시설장이지만 고객 입장에서 생각을 하게 돼요. 왜? 고객 입장에서 그것이 불만스러운 게 나타나면 시설장한테 오기 때문에. 그런 생각으로 자꾸 페이퍼를 봐야 돼. 저도 오면은 봐요. 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보거든요. 그렇게 봐줘야 돼. 이해돼요? 네. 그런 관점에서 페이퍼를 쓰고 내 관점이 아니라 내 주장을 하려고 페이퍼를 쓰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회의에 꼭 참여하자고. 어렵겠지만 한번 해보시오. 해봐요. 습관을 들여봐. 좋아요. 선생님 해보시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걸 또 근거로 남기고 네네.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필요해요. 저는 직장 문화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직장 문화가 시설장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또 여러분에 의해서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단 회의록 만들 때 내 중심적보다 사고를 조금 확장해서 바로 윗 단계에서 조망을 하면서 마치 아까 제가 눈을 떼서 천장에 붙여서 이렇게 조망하듯이 한 단계 위에서만 더 바라지도 않고 한 단계 위에서의 눈으로 회의록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회의 자료를. 그게 필요하다. 다음 5번째. 이거는 정리하다 보니까 앞에 얘기하고 중복이네.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분명히 알리자. 첫 만남 그리고 친밀 강성은 효과적인 사소리 첫걸음이다. 이게 뭐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회의를 하더라도 오늘 회의는 왜 한다? 목표가 뭐다? 목적이 뭐다? 이걸 분명히 밝히고 그 목적대로 회의를 해. 그리고 마무리 그렇게 짓고 이거 앞에서 얘기한 부분이에요. 얘기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뒤에 있었던 내용을 감가하고 제가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의 목적을 분명히 설명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요. 교육도 그렇고요. 그 앞에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고 두 번째는 밑에 설명으로 첫 만남은 굉장히 중요해요. 첫 만남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만남이 잘못되면
제가 생각할 때 현장에서 첫 만남이 잘못되면 전부 삐뚤어 보여요. 첫 만남이 잘 되면 속담이 있듯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아니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다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신뢰관계가 필요해요. 첫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첫 만남이 삐뚤어지면 계속 어긋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첫 만남하고 이렇게 친밀감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이니까 잘하시는 게 좋아. 예를 들면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만나보다 냅두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직원과 우리는 첫 만남이잖아요. 그때 첫 이미지를 잘 심어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해되세요? 네, 그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하나의 효과적인 소통의 첫걸음이 될 것 같아요. 내년 되면 새롭게 컨설턴트라든가 혹은 또 학습 지원단 선생님들이 오실 거 아니에요. 그때도 첫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만남도 중요하고 헤어질 때도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첫 만남을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위들을 뭐 하기도 하지만 제일 처음에 하여튼 정성을 좀 들여야 돼. 첫 만남을 잘 하셔야 돼. 첫 만남 잘하면서 소통을 나가야 되는데 초기에는 제가 좀 직접적으로 시설장이지만 유도했지만 이제는 제가 물려주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지시만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까지 제가 점검은 안 되는데 첫 만남은 잘 하시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상호 오해 속에서 또 지속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다음 6번째 하겠습니다. 6번째, 걸언을 생활하자. 걸언이라는 것은 한자인데요. 구할걸자, 말씀원자. 예. 걸언을 생활하자. 이거 진짜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걸언이란 건 뭐냐?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 학의 전문 용어로는 오히려 이거는 욕구에 가까운 거예요. 욕구 조사를 하자 이런 건데 걸언은 뭐냐면 여쭤보는 거예요. 아니 대리님 교육을 뭐 통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게 걸언이에요. 저는 걸언을 이 교육 때문에 저도 이렇게 실천했다는 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네. 그게 걸언인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교육 끝나면 내가 교육을 하긴 했는지 잘 끝났어요 라고 물어도 보고 그리고 또 이렇게 교육 이렇게 해서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인사도 드리고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걸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걸언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같은 팀원이야. 근데 이제 선생님께 물어봐. 대리님 이미 알고 있지만 어떤 내용인지 예를 들면 얘가 좀 빨리 안 들어오니까 이 녹차라는 내가 이 녹차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녹차에 대해서 직원에게 또 물어보는 거야. 그런 거 왜 물어보냐고. 왜 물어볼까? 이런 거와 똑같아요. 우리가 상담의 원리에 이런 게 있어요. 상담 기법 중에 떠오르는 예를 하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열심히 TV를 보고 있어요. 부모님이 밤 늦게까지 12시 다 돼가 들어와. 근데 애는 방을 어지러 놓고 열심히 TV 크게 틀어놓고 이렇게 어지러 놓고 있는 거야. 그 상황에 부모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 대부분은 잔소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잔소리를 해도 자기를 봐요. 그 대신 신경질을 하고 문구 안 갖고 들어가면서 자기 모습을 보고 그게 아니라 다르게 얘기해도 돼. 예를 들면 근데 엄마 아빠들은 인사도 안 하는 상황이었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들 집중력이 대단한데 이렇게 얘기해도 어차피 자기를 봐. 이해돼요? 어차피 어떤 형태로는 자기를 봐. 하지만 앞전자로 얘기하면 서로가 에너지가 소비가 되는 일이 일어나요. 감정적으로. 근데 자기만 바라보게 하는 거야. 걸언이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거죠. 방법으로. 어떤 프로그램이 잘 되어가는지 막 걱정되는 거야. 예를 들면 걱정되는데 도대체 뭐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나 답답해 죽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 프로그램은 잘 되고 있는지요? 뭐 등등 이렇게 묻기만 해도 해당자는 돌아본다고. 근데 그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은 얻어지는 결과가 다르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런 게 훨씬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 이해됩니다. 관심을 표현하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의도는 뭐냐면 자꾸 자기를 보게 하는 거야. 그리고 또 그 묻는 사람의 어떤 마음도 뭐랄까 부드러운 터치로 이제 관심을 표현하고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걸 보이는 거 관심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내가 나쁜 감정으로 상대를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뭐 좋은 감정? 아니 좋고 나쁜 게 아니라 아무런 감정 없이 단지 어떤 선입관을 갖고 당신한테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방법 중에 방법으로 좋은 거지. 걸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설장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사업 계획서 도대체 어떻게 되냐고. 이게 아니라 뭐 이렇게 계획서를 가지고도 결과 보고서 가지고 뭔가 잔소리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어떻게 돼가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충분히 자기를 보게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열심히 그쪽에 몰입할 수 있다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도 있고 내가 에너지를 낭비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활하는 것은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은 직원들끼리 아니 이용자들에게 묻는 거야. 고객들에게도. 선생님, 컨설팅 선생님, 어떻게, 뭐, 이제, 멋이 어떠세요? 이렇게, 뭐, 점검하려고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이 아니라, 점검은 공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거든. 잘 되는지 못 되는지 그 점검은 공식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회의성상에서. 회의를 하면서 공식 점검하면 되는 거고, 뭔가, 우리 컨설팅 선생님이 이런 어떤 결과를, 혹은 이런 어떤 태도를 고객들에게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을 거론으로 하는 게 좋지. 거론으로. 선생님 A에서 B로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것은 언제 하는데? 공식적인 회의선상에서. 공식적인 회의는 얘기를 해야지. 지금 현재 고객들이 이런 불만이 있습니다. A에서 B로 이렇게 좀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공식적으로 하는 거고 거론은 또 달리 하는 거지. 근데 묘사한 행동이 또 나타나. 그러면 어떠신지요? 이 거론을 하면서 이렇게 보게 하는 거지. 그러면 서로가 감정이 상하지 않거든. 이해되세요? 그런 부분들의 용어는 단어 선택이나 하는 방식은 본인들 스타일을 가지고 응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론을 잘하는 게 좋습니다. 다르게는 이게 생활하는 것을 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하나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건강을 점검 유지하자. 이거는 아주 기본적인 건데 세계 보건기구에서 건강의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건강의 정의를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이렇게 해서 그렇게 다 밸런스가 유지될 때 건강하다라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보고 있대요. 그러면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게 해요. 이 건강하다는 게 뭔지. 신체적 건강, 심리적 건강, 사회적 건강. 저는 이게 전부 다 갖춰지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건강해야 저는 일도 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건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몸 건강만 먼저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마음의 건강, 사회적 건강도 꼭 보셔야 돼요. 점수표를 이렇게 둥글게 원을 만들어 보면 얼마나 원만한 걸 봐야 되는데 내가 어떤 건강 상태가 어떠냐, 사회적 관계가 어떤가, 혹은 심리적 어떤가, 신체적으로 어떤가 꼭 둘러봐야 되고 만약에 제가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면 좀 더 저는 이런 건강에 더 유의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몸도 물론이고 마음도 물론 사회적 건강도 그렇고 사회적 건강은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많이 달라집니다. 정말 많이 달라져요. 사회적 건강은 자산이에요. 또 본인의 자산이기도 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풀려갈 수 있는 하나의 소스가 되기도 해요. 네. 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가 성장하는 거죠. 자기가 잘나서 성장하는 거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잘나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제가 함께 했던 많은 인연들 덕분에 여기 현재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회적 건강이라는 것은 그런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 유지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하루에 그 의사들이 건강검진하러 가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를 들면 건강 막 숨이 헐떡거릴 만한 운동을 일주일에 몇 번 합니까? 해요? 잘 못하고 있습니다. 난 그게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야. 다음 사회적 건강도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얼마나 친구들을 혹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내가 나의 정체성을 찾는가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전부 맞물려 있어요. 취미생활 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이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일을 한다고 해서 사회복지 속에서만 들어가서 일한다고 사회복지 잘하는 게 아니라 오버, 크로스 되어서 다른 쪽에 있으면서 사회복지를 보는 것도 되게 필요해요. 제가 경험을 하나 얘기 드릴게요. 제가 이제 그 복지관에, 대구에 있는 복지관에 근무할 때 마침 제 군대 고참이 대구의 그 모 백화점에 한 자리를 맡고 계셨던 분이야.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그분의 호칭을 부르면서 아니 배화사님 우리 그 복지관에 후원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제가 찾아갔죠. 찾아가니까 그 백화사님이 저한테 첫 번째 얘기가 니들은 우리한테 뭐 해줄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큰 공부했어요. 큰 공부. 그게 아직까지 기억나고 그때 기억을 자꾸 활용해서 제가 대화도 많이 계속 끄집어내니까 활용을 하니까 왜 그렇게 그런 큰 공부했냐면 이게 마케팅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중에는. 그래 서로가 교환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나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당신들은 가진 게 많으니까 당연히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요? 라는 관점으로 저는 접근했었거든요. 근데 저 소위 말하는 뼈 때리는 말을 제가 들었죠. 그리고 공부를 했죠. 그러면서 또 보충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백화점이라는 곳은 유통회사이지 이게 그 물류를 갖고 유통을 하는 곳이지 뭔가 생산하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공공품을 나눠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들었던 게 만약에 그런 공물품 주려고 하면 사은품이라는 건 있긴 하다. 근데 사은품도 알고 보니까 입점한 업체들을 지어짜는 거야. 예를 들면 A업체 나오는 물건 있잖아. 좀 갖고 와. B업체 지어짜. 이것들을 갖고 오신 손님들에게 좀 더 사은품으로 나눠주는 부분도 있고 혹은 A업체 당신들 조금 더 돈 좀 내갖고 이런 호응품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이라는 곳은 좀 그런 어떤 생리가 있다는 것을 그때 제가 조금 알게 되었죠. 백화점 관계자가 보는 건 아니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더 해석한 경험을 제가 좀 나누고 이런 부분도 전부 다 저는 이제 그 건강적인 척도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을 충분히 좀 더 확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연결선상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자,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읽어보셔도 되는데 제가 사실은 교육하면서 소통을 하면서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좀 더 확장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고 교육 시간을 얼마나 해야 될 건가라는 추정은 현장에서 제가 조정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뭐냐면 제가 그냥 지금 책을 읽으면 언제 제가 이런 교육 시간을 활용할지도 모르고 제가 또 이 책을 다시 읽는데 시간이 걸릴까 봐 저는 메모를 좀 합니다. 워딩하면서. 근데 미움받을 용기 교육 준비하면서 이런 내용을 쭉 하면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조금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마무리를 좀 지을까 합니다. 열등감이란 게 독일어로 가치가 더 적은 느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열등감은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 주관적 해석입니다. 느낌 오시죠? 네. 우리는 객관적 사실을 움직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인 해석은 얼마든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관적인 세계에 살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외부의 객관적인 내용들이 내 내부에 와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냐의 문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제 미움받을 용기는 아들러 이론을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들러 이론을 학교에서 공부했어요. 열등감이 주제 키워드인 열등감 이론, 열등감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서 인간은 성장한다고 주장한 학자가 아들러예요. 예. 다음 이분이 이런 얘기예요. 인생의 과제에는 세 가지 큰 과제가 있는데 일의 과제, 교우의 과제, 사랑의 과제.
개인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고자 할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인간관계, 그것이 인생 과제이다라고 해서 세 가지 과제를 얘기해요. 이 세 가지 과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할 게 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이 어느 날 제가 군대를 논산훈련소 조교했거든요. 군대에 있을 때 중대장이 훈련병 180명을 모아놓고 마지막 퇴소하는 날, 마지막 날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생에서 중요한 세 가지 선택이 있다. 그 세 가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은 달라진다. 그게 뭡니까 했더니 첫 번째는 직업의 선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일의 과제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내 직업을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내 삶이 달라진다. 좀 동의되더라고요. 동의돼. 두 번째, 배우자의 선택이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배우자를 만나에 따라 내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완전 동의되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요 시점 왜 하냐면, 이 아들러 이론의 요 관계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보시라고.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배우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근데 아들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들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도 있지만, 어떤 교우관계, 어떤 친구관계를 몇 년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보고, 나머지 하나는 사랑의 과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 배우자인 거예요. 배우자.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어집니다. 요렇게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사실은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럼 나머지 한계가 뭐냐 했더니 그분은 종교의 선택에 따라 갖고 내가 어떤 종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갖고 내 삶은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의 주장이 전 일리가 있다고 보고, 또 아들의 이론과 연계해서 봤을 때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시도 조금 들어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진다. 다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미움받을 용기라는 걸 갖고 왔냐면, 이제 손 대리께서 의사소통 얘기하다가 보니까 의사소통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니까 자기 자신을 그렇게 좀 돌아봐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 내용들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는 것은 기본적으로 불가능해요. 아예 안 돼. 고민을 없애려면 우주 공간에서 그저 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고민은 전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 고민입니다. 찾아보면 그래요. 우주 공간에서 단 한 사람만 존재하고 나만 존재하고 다른 사람이 사라진다면 온갖 고민도 사라질 것입니다. 내면의 고민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타인의 그림자가 그리워져 있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전부 다 고민이 있는 거지 혼자 살면 없는 것 같아. 넌 동의가 되더라고요. 네. 자, 그래서 행복해지려면 미움받을 용기도 있어야 합니다. 그런 용기가 생겼을 때 인간관계는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아들러는 타인에게 인정받기 원하는 마음을 부정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내 과제가 아니다 라고 경계선을 정하고 타인의 과제는 버려야 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짐을 덜고 인생을 단순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조금 더 강조하고 싶어요. 개인의 어떤 심리적 건강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는 엊그저께 지방 출장을 갔어요. 제가 지난번에 모시던 기관장님을 만나고 왔거든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근무할 때 한쪽이 구안화사가 왔어요. 안면마비가 왔어요. 그런데 올해 초에 반대쪽이 구안화사가 온 거야. 네. 참 힘든 심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하고 대화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했다 보니까 장애를 만약에 이렇게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제가 배운 거지만 당사자들은 어디 보면서 장애를 다른 각도로 장애로 바라보는 순간 그게 불편해지는 거거든요. 장애를 당연하게 바라보고 수용하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근데 장애 당사자는 그거 수용하는 과정이 오래 걸려요. 그걸 빨리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본인이 발음이 잘 되지 않고 계속 말을 하면서 침은 흘리고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음이 잘 안 되고 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장애인 복지관에 근무하면서 본인이 보고 배운 거거든요. 본인이. 그게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서 여기 마지막에 멘트가 나왔다시피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나타나면 그 스트레스는 경계선을 딱 긋고 이거는 내 가제가 아니고 타인의 가제야. 이건 내 가제야. 이런 부분에 대한 경계선을 긋는 것도 자기 정신 건강을 위해서 되게 필요한 방법이에요. 그런 것들을 잘 해나가는 것도 필요한 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에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좀 발췌해서 여러분들하고 공유를 합니다. 근데 뭐 이 책은 사실 저를 돌아보면서 강의안을 만들었어요. 저를 돌아보면서. 그래서 제가 충분히 좋은 사회복지사인가 그런 질문을 스스로 한번 던져도 봤습니다. 던져도 보고 하지만 지금까지 온 것도 참 대견스럽고 잘했다라는 측면에서 나는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나의 후배들에게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들을 나눠서 공유하겠다라는 마음으로 교육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소통이 잘 되는 그럼으로써 소통이 잘 되는 성복 50플러스 센터가 되기를 바라면서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